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에 재학 중인 김재경 교수님 연구실 소속 지금 박사과정 학생 김대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브릭 웨비나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일단 저는 사실 수학자입니다. 이제 수학자인데 이제 생물학자분들과 함께 생물학 문제를 같이 수학적인 툴을 이용해서 연구하며 협업하며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발표가 소망하는 건 뭐냐면 제 발표가 지금 듣고 있는 생물학자 또는 뭐 약학자 또 의사분들에게 수학이 이렇게 생물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재밌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우리 몸에 여기 시계란 것이 있습니다. 이게 circadian clock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circadian clock이라고 하는 친구에 의해서 우리가 뭐 24시간 주기로 일어났다 깨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선 뭔가 이제 세포 내 불순물에도 영향을 덜 적게 받는 뭔가 스파셔 템포럴 노이즈에도 로버스트하게 작동해야 되는데요. 이 메커니즘이 아직 사실 규명이 잘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수학과 생물학으로 뭔가 함께 이렇게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에는 circadian rhythm이라고 하는 일주기 리듬이 있습니다. 여기 circadian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라틴어로 about time이라고 하는데 이게 24시간 주기를 가지는 리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circadian rhythm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우리가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뇌 시상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에 들게 되고 낮이 되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농도가 우리 몸에서 낮아져서 깰 수 있게 되죠. 즉 24시간 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circadian rhythm,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일주기 리듬, 이러한 규칙적인 일주기 리듬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는 사실 우리 뇌에는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뇌 시상하부에 시교차 상액, suprachiasmatic nucleus 줄여서 SCN이라고 하는 시교차 상액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위에서 우리 몸에 규칙적인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지금 신체가 몇 시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교차 상액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보면 여기 액티베이터라는 친구가 이박스라는 프로모터에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펄 mRNA라고 불리는 친구를 전사하게 돼서 이 펄 mRNA가 세포 질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 펄 mRNA가 펄 프로틴으로 이게 번역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펄 프로틴이 세포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친구가 포스포릴레이션, 인산화라 하는 과정을 거쳐 핵으로 다시 돌아와서 액티베이터를 리프레션 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펄 mRNA를 만들 수 없게 돼서 그러면 만들 수 없게 된다면 펄 프로틴의 농도가 세포에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펄 프로틴의 농도가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음성 대먹임, 네거티브 피드백 룹이라고 하는데 이 네거티브 피드백 룹을 통해 가지고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이 SCN 안에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실제로 이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리얼타임으로 한번 관찰해 보면 뇌에서 이건 생쥐의 뇌인데요. 이게 펄이 실제로 24시간 주기로 업앤다운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24시간 주기의 리듬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밝힌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7년에 이 세 분의 교수님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제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행한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주기의 펄 리듬이 만들어지는 것이 음성 대먹임 때문인 것은 알겠으나 사실은 이 펄이라는 입자는 만들어지는 시간이 어떤 펄 분자는 좀 일찍 만들어지고 어떤 펄 분자는 좀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과 더불어 세포질에서 이 펄 분자들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스페이셜 템포럴하게 펄 분자가 생기는 위치가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규칙적인 시간에 이
핵에 도착하여서 액티베이터를 리프레션 해줄 수 있는가? 즉, 시공간에서 오는 노이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규칙적인 24시간 리듬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 우리 세포를 보면 이 세포 안에는 세포질 안에 이 세포 구성 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고유질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세포질 내부에는 마크로몰레큘, 고분자들이 이 펄 분자의 움직임을 많이 이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규칙적인 시간에 액티베이터, 핵에 있는 액티베이터에 도달하여 리프레션 시켜서 리듬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쉬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파셔 템포럴 노이즈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 마크로 몰레큘에 의해서도 영향을 이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24시간 주기의 리듬이 규칙적으로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뭔가 여기에 히든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주기로 리듬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간단한 예시로 한번 봐보면 여기 대전, 광주, 부산에서 서울을 향해 출발하는 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있는데 서로 출발하는 시간이 모두 이렇게 달라요. 어떤 분은 아침 7시에 출발하고 어떤 분은 아침 9시에 이렇게 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는 과정에서 트래픽 잼을 이렇게 겪을 수 있습니다. 즉, 도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연락도 없는데 스마트폰으로 너 언제 도착해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같은 시간에 서울에 도착해서 도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문제를 한번 세팅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이 연구를 진행할 때 시작한 일은 뭐냐면 여기 리얼타임으로 이 펄이 세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여기 초록 색깔 이 부분이 펄 이제 단백질입니다. 이 펄 단백질을 보시면 여기 이 검은 색깔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이 핵인데요. 여기 핵 부분에 펄 단백질이 이렇게 accumulation 모이는 것을 저희가 관찰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펄이 핵 주변에 이렇게 모이는 것을 이렇게 관찰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실제 펄 분자가 세포질에서 이렇게 핵 주위로 모인다라는 것이 과연 펄 분자가 세포질에서 랜덤하게 움직이면 구현이 될까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면 펄 분자가 여기 세포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랜덤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핵 주위로 이렇게 모이지가 않고 뭔가 랜덤하게 움직이죠. 즉 이 현상이 뭔가 이제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사이토플라즈믹 플럭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핵 주위로 이렇게 모이는 어드벡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땐 과연 이게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핵 주위로 이렇게 어드벡션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기는 하나 핵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핵 주위에 이렇게 링을 형성하며 뭔가 이렇게 쌓이는 것은 이렇게 구현이 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드벡션과 함께 뉴클레어스로 들어갈 때 게이팅이라는 것이 있어 들어갈 때 어떤 지연되는 이런 것이 있다면 뭔가 페리뉴클레어스 핵 주변의 펄 분자들이 이렇게 링을 형성해 준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이 그림으로부터 우리는 뭔가 펄 분자들이 움직일 때 어드벡션이라는 것이 있어 핵 주위에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것들이 게이팅 뭔가 바로 들어가지 않고 뭔가 막아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뉴클레어스 주변에 링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어드벡션이라는 것은 이 펄 분자를 한번 쫙 펴서 한번 봐보면 여기 NLS 부분이 있습니다. 뉴클레어스 로컬라이제이션 시그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뭔가 펄이 뉴클레어스 쪽 어드벡션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가설들이 있고 이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게이팅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연구했을 때 펄의 멀티사이트 포스포릴레이션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펄의 멀티사이트 포스포릴레이션이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 펄이라는 분자는 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P가 붙는 인산화란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인산화가 완료돼야만 핵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멀티-사이트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핵으로 펄 분자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펄 분자를 펴서 한번 봐보면 여기 펄 분자의 처음에 FASP 프라이밍 사이트, S659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659 사이트에 CK1이라고 불리는 카이네이즈가 이렇게 와서 붙어가지고 인산화를 시킨 후에야 순차적으로 4번의 인산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보면 이 프라이밍 사이트에 인산화가 된 후에 그 인산화가 된 펄들은 이제 시퀀셜하게 그 다음 사이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산화가 됩니다. 이러한 멀티 사이트 포스포릴레이션이 완료된 후에 펄 분자가 핵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재밌는 성질은 뭐냐면 이 프라이밍 사이트의 인산화 속도가 위에 있는 서브시퀀트한 사이트들의 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느리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슬로우하게 프라이밍 사이트에서 인산화된 후에 빠르게 인산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쿠퍼레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펄 분자는 이러한 쿠퍼레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을 통해서 인산화가 되는데 이러한 멀티사이트 쿠퍼레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인산화가 되는데 이것의 재밌는 성질은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쿠퍼레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바이스테이블 스위치라고 불리는 것이 구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연구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보시는 것은 이 바이스테이블 스위치를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페리뉴클레어스, 핵 주변에 펄 분자가 쌓인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인산화가 완벽하게 인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 Y축이 인산화가 된 비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가 일정 이상의 농도의 펄이 쌓여서 로컬한 펄의 농도가 일정 이상이 됐을 때 펄이 갑자기 이렇게 인산화가 확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이스테이블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펄의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렇다고 바로 이렇게 하이퍼 포스포릴레이션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 상태로 일정 시간 유지하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것까지 바이스테이블 스위치입니다. 사실 이러한 바이스테이블 스위치는 서케디안 클락 분야뿐만 아니라 셀 사이클 분야에서도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포 셀 사이클 과정에서 중요한 단백질인 사이클린 B1이라는 친구의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질 때 CDC2 액티비티라는 것을 매저했을 때 처음에는 높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에는 액티비티의 변화가 별로 없다가 특정 농도 이상의 사이클린 B1의 농도 이상이 된다면 갑자기 CDC2의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반대로 이 상태에서 사이클린 B1의 농도를 감소시킨다고 했을 때, 이 CDC2의 액티비티의 농도가 바로 액티비티가 바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유지하다 낮아지는 이런 바이스테이블 스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연구에서는 이런 어드렉션 메커니즘과 게이팅 메커니즘을 함께 수리 모델에 집어넣어 다음과 같이 시공간 수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공간 수리 모델을 간략하게 그림 애니메이션을 통해 설명하자면 여기 보이는 빨간 색깔 액티베이터에서 펄 mRNA라는 녀석이 전사되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질로 펄 mRNA가 도착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파란 색깔 이 분자가 바로 펄 프로틴인데요. 이 펄 프로틴이 트랜슬레이션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만들어진 펄 프로틴은 아까 언급드린 멀티사이트 포스포릴레이션을 통해 인산화가 진행된다면 핵 안으로 들어가서 액티베이터를 시커스트레이션 해줘서 액티베이터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게 이니비션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만들어내주는 시공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포 내에 불순물들이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세포 내 불순물들이 펄 분자의 움직임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 또한 집어넣어 세포 내 불순물들의 양을 조절하며 리듬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또는 펄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펄의 시공간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는 수리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한 일은 앞서 관찰한 펄 분자가 핵 주위로 모인다라는 현상과 이 게이팅이라는 현상이 과연 어떤 리듬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들이 과연 시공간에서 오는 노이즈를 컴펀세이션 해줘서 강한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이 노멀 셀 세팅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인데요. 이 첫 번째 시간에서 보면 이 인산화가 완벽히 되지 않은 펄들이 핵 주변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충분히 핵 주변에 충분한 농도가 모이지 않았는지 펄 분자가 인산화가 진행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핵 주변으로 이렇게 펄 분자가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쌓이다가 지금 충분히 농도가 모였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바이스테이블 스위치에 의한 스위치-like 포스포릴레이션이 작용하여 갑자기 이렇게 인산화 과정이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함께 이 인산화가 진행된 펄들이 같이 핵으로 들어가서 강하게 액티베이터를 리프레션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리프레션 해줌으로써 펄의 생산이 더 이상 안 되게 되고 그러면 강하게 리듬이 업앤다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였다가 함께 들어가서 강하게 액티베이터를 리프레션 시켜준다. 를 통해서 강한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 내 불순물이 일정 이상으로 노멀 컨디션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 펄 분자가 핵 주위로 이렇게 모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핵 주위로 모일 수가 없게 되고 이게 이렇게 랜덤하게 균일하게 좀 퍼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균일하게 퍼져 있는 이 펄 분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균일하게 퍼져 있는 펄 분자 때문에 핵 주위에서 스위치-like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랜덤하게 어느 곳에서 인산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이 랜덤하게 핵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스위치-like 포스포릴레이션 메커니즘에 의한 강한 리프레션이 일어나지 않게 돼 리듬이 불안정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모여서 함께 들어간다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좀 일찍 도착하는 친구는 늦게 도착하는 친구를 좀 기다려주는 메커니즘을 통해 강한 리듬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험에서 확인이 되는지 한번 검증을 사실 해보았습니다. 이게 리얼타임으로 펄 분자의 움직임을 계속 이렇게 재본 건데요. 그리고 이걸 같은 시간에 웨스턴 블라스로 이렇게 확인해 본 건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렇게 펄 분자가 이게 인산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쌓이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친구들이 특정 시간이 됐을 때 갑자기 인산화가 스위치 라이크하게 확 되는 것을 지금 마우스 포인터 가리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함께 해관으로 이렇게 확 들어가면서 강하게 리프레션 하는 시뮬레이션에서 관찰했던 그 펄의 시공간에 의한 다이나믹스와 인산화 반응이 어떻게 스위치 라이트가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노멀 셀 컨디션을 말고 오버크라우드 셀 컨디션에서 관찰된 스위치 라이트 포스포레이션 메커니즘이 망가져서 약한 리듬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3-3 에런 셀인데요. 이 셀에서 아디포사이트로 이렇게 분할을 시킵니다. 이 아디포사이트라는 것은 지방세포로서 이 세포질에 지방액포들이 일반 세포에 비해서 많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는 빨간색 부분이 지방액포 부분인데 그래서 이 펄 분자의 움직임을 이렇게 막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막아줄 때 과연 이 리듬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았을 때 처음에 지방세포로 분화하지 않았을 때는 강한 리듬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계속 분화함에 따라서 리듬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피리어드를 측정했을 때 컨트롤에 비해서 일반 세포에 비해서 아디포사이트로 분화될수록 리듬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웨스턴 블라스로 이 분해 후에 스위치 라이트 포스포릴레이션이 이제 관찰되는지를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앞에서 보셨던 그림처럼 스위치 라이크하게 이렇게 확 올라가는 이 부분이 관찰이 되지 않고 균일하게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여 이 약한 리듬이 나오는 것이 스위치 라이트 포스포릴레이션이 망가져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험으로도 한번 시뮬레이션에서 했던 것을 검증해 보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포 단위에서 관찰했던 뭔가 사이토플라즘에서 불순물들이
평균 컨디션, 노멀 컨디션에 비해서 훨씬 증가해서 리듬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이 실제 마이스의 액티비티, 우리 이 오르거니즘, 우리 사람 단위의 개체에서도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쥐의 행동을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바로 악토그램이라는 건데요. 여기 악토그램이라는 것은 이 쥐라는 생물의 행동을 기록하는 이제 실험 기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검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쥐가 지금 깨어 있어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쥐가 지금 자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쥐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검은 색깔 부분에 밤이라는 건데, 이 밤 부분에서 쥐가 활동하게 되고 낮에 쥐가 잔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 LD라는 것이 밤, 낮이 반복된다라는 컨디션에서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자극이 사실 생체 시계에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자극에 따라서 쥐라는 생물이 규칙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다크다크라는 것은 이제 여기 하얀색 부분 낮에서도 이제 불이 꺼져서 24시간 동안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컨디션 하에서 쥐의 행동을 재보면 24시간 주기로 활동하진 않지만 23.8 정도 되는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4시간 주기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쥐가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오비오비 뮤턴트 마이스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지방액포가 일반 쥐에 비해 훨씬 많은 비만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비만쥐는 세포에 불순물들이 일반 쥐보다 훨씬 많은 상태인데, 이 쥐의 자고 일어나는 패턴이 규칙적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불규칙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P62 뮤턴트 마이스라는 것은 우리 몸에는 사실 세포 안에는 오토파지라고 하는 세포 질환에 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해주는 청소부가 있는데, 이 오토파지라는 것이 잘 작동하지 않게 하는 이 뮤턴트 마이스입니다. 이 뮤턴트 마이스를 했을 때 그러면 세포질이 일반 세포에 비해서 많이 이제 크라우드해지고 불순물들이 많겠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슬립 웨이크 사이클이 일정한지를 보면 와일드 타입 G에 비해서 많이 언스테이블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러한 세포질의 컨제스천 정도가 실제 우리의 규칙적인 생활 리듬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현재 이 슬라이드에 사실 넣지 않았지만 우리 이 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걸린 쥐가 있습니다. 이 쥐들도 사실은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걸리게 되면 세포질에 있는 이제 불순물질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증가하게 됐을 때 불안정해지는 피노타입을 똑같이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즉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왜 일반 환자들보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생활 패턴이 불규칙적인지도 사실은 이런 사이토플라즈믹 컨제스천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뭐 해석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포 내 불순물들이 이렇게 증가한 상태에서 우리 생체 리듬이 불안정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한번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봤는데요. 여기 액티베이터의 트랜스크립셔널 액티비티를 증가시키는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보았을 때 실제로 컨트롤 아디포사이트를 비교할 때 리듬이 없어졌는데 시뮬레이션에서 레스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펄 프로모터의 트랜스크립션 액티비티를 외부 자극 등을 통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면 리듬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실험에서도 여기 펄 프로모터 액티비티를 증가시키는 뮤테이션을 가했을 때 바이러스를 집어넣었을 때 이 리듬이 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 이 본 연구에서는 왜 시공간에서 오는 이러한 노이즈를 어떻게 펄 분자들이 이겨내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즉, 두 가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죠. 얘들이 어드벡션을 통해 핵 주위로 이렇게 모이고 그 모인 친구들이 늦게 오는 친구들까지 기다려주며 스위치 라이크하게 함께 포스포릴레이션이 진행돼 함께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액티베이터를 리프레션 시켜줘 강한 리듬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드린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든 예시에서 이제 답이 아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뭐 대전, 광주에서 출발하신 분들이 먼저 도착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뭔가 이 세포에서는 스위치 라이크 포스포릴레이션이라 불리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 친구가 도착했나 안 했나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직 도착 안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웨이팅 하게 되고 뭔가 다 도착했다라는 것이 단백질들, 이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함께 해관으로 이렇게 훅 들어가서 강하게 리프레션 해준다라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저희가 이 본 연구를 통해서 한번 찾은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찾았고 사실 추가적으로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 추가적으로 좀 제 연구를 조금 더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앞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여기 외부 자극을 통해서 생체 리듬이 망가졌을 때 어떤 외부 자극을 통해 그 리듬을 복구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외부 자극이라 하면 뭔가 약을 사용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 파이자와 같은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수면장애 치료제 또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 치료 등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신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 그룹과 함께 또 한 가지 신약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여기 아까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 생체 시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산화란 과정을 통해서 핵 안으로 이 펄 프로틴이 들어가서 액티베이터를 리프레션 시켜줘야 되는데, 이 인산화되는 과정을 억제해주는 케미컬 컴파운드를 파이자 측에서 한번 찾았습니다. 이것을 PF670사유기라고 불리는 케미컬 컴파운드인데요. 이 케미컬 컴파운드를 실제 이제 복용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인산화 과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24시간 주기를 가지는 리듬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그 길어지는 정도를 표현한 게 바로 페이즈 딜레이라고 하는데요. 즉 여기서 보이는 뭐 마이너스 4란 것은 기존에 24라 떠는 이 페이즈가 뭔가 좀 4시간 정도 길어져서 실제 생활 패턴보다 4시간 정도 지연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러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러 환자들에게 복용을 여러 전략으로 시켰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한 사람과 병에 걸린 사람의 약의 효과가 크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복용하는 약을 복용하는 시간과 복용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도 한 사람 안에서도 약의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interpatient variability라고 하는데요. 이 interpatient variability를 이제 관찰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신약 개발하는 데 좀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약 개발 과정은 사실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휴먼 클리니컬 트라이얼 부분에서 interpatient variability가 아주 크게 나타난다면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자에게는 약의 효과, 약의 독성, toxicity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환자가 있는 반면 어떤 환자는 괜찮다라고 하면 이 약을 approve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러면 이 interpatient variability가 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신약에서 왜 발생하며 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수리 모델을 통해서 한번 연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제 수리 모델을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수리 모델은 앞서 언급한 모델보다는 훨씬 정교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 개발에 사용돼야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은 정말 정교해야 되고 모든 생물학적 컴포넌트들을 모두 이렇게 포함한 그런 가상의 인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모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빛의 자극을 죄송합니다. 이 PF670사유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체 시계에 작용하는 이 파마코 다이나믹스를 정확하게 구현하는 파트를 잘 이제 묘사할 수 있고, 그리고 빛이라는 것이 우리 눈을 통해 시교차 상액으로 들어와서 작용하는 라이트 시그널 파트 또한 정확하게 묘사하는 모델이고, 이 두 파트를 잘 묘사함에 따라서 빛과 약에 의해서 생체의 리듬이 얼마나 변하게 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어떤 환자에게는 약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환자에게는 약의 효과가
약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강하게 나타나고 약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왜 발생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개별 환자에 따라서 이 펄 단백질의 체내 농도가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환자는 펄 단백질의 체내 농도가 높았고 어떤 환자는 펄 단백질의 체내 농도가 낮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약의 효과가 강하고 약해지는 것이 확인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모델을 통해 확인했냐면 가상의 8명의 virtual 페이션트들을 이렇게 모델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실제 수면 장애를 유발시키는 뮤테이션들을 만들어서 그걸 모델에 반영했고 그 반영한 후에 그 수면 환자들의 약의 효과가 어떤 생체 시계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연관이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펄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약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러한 시뮬레이션에 기반해서 실제 실험을 통해서 펄 단백질의 농도가 높을 때 약을 맞으면 약의 효과가 강해지는지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 펄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약의 효과가 강해지는 이런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에 따른 약의 효과가 차이가 개인에 따른 펄 단백질의 농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펄 단백질의 농도의 크기에 따라서 약의 효과가 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모델을 통해 밝힌 거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린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에 따라 펄 단백질 농도가 다르니 그것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니 이 약은 사실 상용화가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성질을 잘 이용하면 개인 맞춤형 복용 시간을 이끌어내서 개인 맞춤형 복용 시간을 이끌어냄을 통해 원하는 약의 효과를 개인마다 얻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 펄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약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실 펄이라는 단백질을 우리 체내에서 24시간 주기로 리듬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펄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이 시간, 현재 약을 먹는 이 시간에 약의 효과가 조금 강하다라고 하면 약을 먹는 시간을 1시간 정도 앞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을 먹는 시간에 펄 단백질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 약을 먹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생체 리듬의 변화의 정도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약의 효과가 강하면 약을 먹는 시간을 앞당겨라. 약을 먹는 시간이 너무 약하면 약을 먹는 시간을 강하게 하여서 약의 효과를 강하게 하여라가 이 복용 전략입니다. 이러한 복용 전략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복용 시간과 시간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한 예시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10mg per 킬로그램으로 약을 이렇게 맞는데 약의 효과가 좀 약해서 빨간색 라인이 검은색 라인보다 이렇게 앞에 있죠. 즉, 좀 더 딜레이를 시켜야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체 리듬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의 효과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의 먹는 효과를 좀 1시간 정도 늦춰주고 여기 GT 제로에서 1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을 먹는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원하는 약을 먹는 시간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 맞춤형 복용 시간을 찾는 거죠. 이런 개인 맞춤형 복용 시간 전략은 실제로 앞서 언커 8명의 개인 벌추얼 페이션트들에게 똑같은 시간에 약을 먹기 시작해서 이 전략을 사용했을 때 개인 맞춤형 복용 시간을 이렇게 찾아 원하는 시간, 즉 원하는 약의 세기, 여기 회색깔 라인 안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인터페이션트 버라이빌러티가 뭔가 약을 먹는 시간을 균일화시키는 페이션트에 따른 이제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현재 복용 전략들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 수리 모델과 함께 개인 맞춤형 복용 시간을 찾을 수 있다는 이러한 연구를 파이자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가쁘게 한번 달려와 봤는데, 이제 발표를 한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게 저희 PI이신 김재경 교수님이고, 현재 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공동 연구자 분입니다. 사실은 오늘 발표한 연구 주제 외에도, 다양한 연구를 함께 많은 생물학자분들, 의사분들, 수의사분들, 약학자분들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대학교의
내과 혈액암 팀과 함께 언제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약의 효과가 극대화되는지와 같은 이걸 크로노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언급드린 것 같이 이런 포유류와 같은 사람과 같은 것에서 이제 생체 리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플랜트에도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이런 생체 리듬도 경상대학교 김혜영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자 분들과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재미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 혹시 생물 문제를 막 가지고 이제 뭔가 해석이 잘 안 되고 좀 힘들다 하는 분은 부담 없이 우리 연구실 저희 연구실에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하고 발표를 이제 멈추도록 할 건데요. 사실 저희 교수님께서 이번에 IBS를 해서 이제 연구단을 하나 런칭하셨습니다. 여기 의생명 수학 그룹인데요. 그래서 의생명 수학 그룹에서 재미난 생물 문제를 많이 받아서 함께 연구할 연구자분들을 많이 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시니어 리서치랑 포스닥터럴 펠로우를 현재 지금 오늘까지 두긴 한데 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한번 얘기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브릭 웨비나 발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